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바깥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안에서 그것도 근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뇌출혈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아산병원에서 쓰러지면 병원 안에서 쓰러지면 그래도 수술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선의 의료 처치를 받고 난 다음에 유명을 달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의 가장 애석한 것은 그렇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의사가 색전술을 이제 하고 그 어느 정도의 좀 머릿속에 있는 그 혈관을 잡아야 되는데 그 혈관을 잡을 수 있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아산병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 공백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졌으면 당연히 이제 빠른 처치가 그렇죠.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 네. 거잖아요. 특히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탑5에 꼽히는 저도 정도로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그 아산병원 외에 몇 군데를 보내려고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병원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문제다. 그런 지적이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저 방송 오기 전에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 대기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저희 집 여식도 이제 그 병원 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신경외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경외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하고 굉장히 하루하루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환자분들만 감당을 해야 되는 어떤 과예요. 그러니까 뭐 심장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는 곳이 굉장히 오랜 수련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원래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내가 이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공의를 지나서 전문의를 하고 전문의 다음에 내가 이 병원에 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신경외과가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책을 병원에서는 만들어주고 있지만 결국 내가 미래 10년, 20년 후에 병원에 남지 못한다면 이과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조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협회에서도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한 걸 떠나가지고 세부적인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정말 말씀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면 이 대형 병원이라면 각 파트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우리가 당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녁에 속보가 나오면 연합뉴스에서도 어떤 속보를 잡았을 때 그 속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그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아니면 잉여 어떤 그 기자라든가 그다음에 촬영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물론 그날따라 워크숍에 가서 모든 의사가 없었다라고 그게 참 공교로운 어떤 상황이었겠지만 앞으로 지금 아산병원을 우리는 반면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대한 비난도 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머지 병원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의사들이 존재하느냐. 그 각 영역에 의사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없을 수가 있다면 그 환자를 어디에 어떻게 전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딱 쓰러지면 우리 병원에 없다. 그럼 구급차가 빵 오면 아산병원이 옆에 있을 수 있고 삼성의료원이 옆에 있을 수 있으면 둘 중에 어디에 전문의가 있고 그 전문의가 수술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나오고 그러면 그 119가 출발할 때 삼성으로 갈지 아산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정보의 문제고 이 정보는 컴퓨터에 기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잘 정리돼서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저는 제1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료 복지망을 좀 탄탄히 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 한 분 정도는 병원에서 존재해야 된다. 특히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반드시 좀 존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응급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산병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돼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돼요. 병원도.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어떤 법령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봐야 되고 좀 저는 약간의 유연적 요소가 분명히 몇 군데 그게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존재해야 되는데 그 구성 요건상에 굉장히 남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정책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관리법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한 명의 생명이 지금 앗아 갔을 때 과연 관리 의무를 이사장이나 아니면 병원장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그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감염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비형 간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비형 간염 탁 일어나면 이게 중대 시민재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전부터 의료계에서는 많이 논의를 해가 왔지만 대형 병원이나 중소 어떤 그 병원에서도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병원 측에서도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군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했던 그 곳이기 때문에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한탄이 일어나고 진짜 환멸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군에서도 이 기강을 잡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이번 사건도 일어나는데 이번 사건이 어떤가 하면 준이라고 있어요. 이게 부사관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다음에 준이라고 해서 제가 준이 월급을 좀 찾아보니까 최고 준이 월급이 1억에 가까운 월급이 되고 이 상사 이후에 굉장히 그 부대 내의 모든 관리 책임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에 준한다 해서 준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실 군대이기 때문에 뭐 부하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쓰겠습니다. 그냥 일반 직장 같으면 동료라는 단어인데 이 군의 특성상 그러면 부하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준이는 도와주기는커녕 갑질했어요. 두 번째 굉장히 부적절한 성희롱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이게 정말 진실이고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나 너 보고 싶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내 아들과 결혼하는 거야. 그 며느리로 내가 너를 볼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만약 당사자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와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런 성희롱적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저는 그래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그 원치 않을 때 탁 건들리면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좀 아프니까 내가 부항을 떠줄게 라고 하면서 속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100% 성추행이죠. 이런 성추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갑질 그 사실 A라는 학교를 졸업해야 부사관으로 승진하기가 좋대요. 제가 그 학교는 말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피해자가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을 가지고 준이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승진시켜주고 네가 장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네가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준이가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이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갑질까지 했다라고 나오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2차 가해까지 있었는데 뭐 그건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런 어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 준이는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지금 군의 대응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그 부실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받는 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에서 이 문제를 틀렸지? 그러면 지금 군대에서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냥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깥에서 이래 보는 게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야죠.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던 이 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게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이고, 그럼 4월 14일 날 신고하고 난 다음에 4월 15일 날 바로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고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수사가 진행된 과정이면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26일 날 구속을 받는데 구속이 딱 느낌이 오니까 이 준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피해자에게 문자 보냅니다. 나 극단적인 선택할래. 네. 너 나 좀 봐줘. 나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피해자가 들었다고 하면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럼 100% 2차. 그래서 아까 2차 가해를 중간에 제가 끌렸는데 이건 분명히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2차 가해로 일어나는 특별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협박까지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SNS에서 한 20차례 넘는 그런 어떤 2차 가해적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언론에서 이제 확인했는 것이고 제가 기록을 봤다면 정말 그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뒤에 뭐 주거 침입죄도 들어가고 지금 이거 특별보복 그러니까 특별 협박까지 같이 적용해서 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의 최고의 형벌을 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20전투 비행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그렇죠. 발생을 극단적인 했고요. 선택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였죠. 15 특수 임무 비행단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군 내부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군 내부에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오늘 뭐 안 그래도 이제 국방부 관계자하고 좀 전화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어떤 영역에 있는 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군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해군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육군도 살펴봐야 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추행은 사람과의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게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성추행하면 무조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군대 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닫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군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옛날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시고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가해자 일벌백계 하시고 두 번째 군에서는 끊임없는 군 인권 감수성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아니면 군은 절대로 환골탈퇴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못 받으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엄혹하게 판단하시고 정말 그 국방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학생 4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이제 폭행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폭행을 당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으면 이건 아파요. 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게 인격에 대한 모멸. 인격에 대한 살인이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거는 아파? 이래 물어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런 말해요. 예쁘게 찍어. 이거는 물론 제가 그 학생들이라서 참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사람이 굉장히 선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나쁜 단어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더 마음 아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뭐 경찰에서는 확인은 안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 10대 여중생이 한 아이에게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고 그 집단 폭행한 그 영상이 지금 SNS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촉법소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 순서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경찰에서 아직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신고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옥상에서 학생들이 빵빵빵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요. 그래서 112가 출동해서 그 아이들을 특정합니다. 특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요. 너 절대로 보복하지 마. 너 보복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하자마자 SNS에 다시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냥
공권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권력을 무시하고 SNS가 올라왔다면 이 또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일이고 예. 두 번째 더 문제가 있는 거는 과연 그 옥상 위에서 일어난 그 폭행과 지금 SNS에 올라왔는 폭행이 동일한 폭행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폭행이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보복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폭행 하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폭행으로 SNS에 만약에 그런 동영상이 올라왔다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자꾸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라 형사법상의 그냥 폭행이에요. 집단 폭행.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집단 폭행으로 물론 소년들이라서 소년법상 구속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70조에는 재범의 위험성과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럼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친구들 한번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속영장 한번 청구하는 것, 그래야 이들도 이게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구나라고 반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교정해야지 그냥 이들에게 온정주의적 생각으로 이거 학생들이니까 봐줘야지 얘들 구속하면 나중에 뭔가 문제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국가기관에 있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 좀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보복 폭행과 국가 공권력을 무시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서는 폭행 혐의로 10대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년 전에 뺑소니 사건을 낸 적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 저 연합 TV에 와서 이렇게 사건 계속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지? 분명히 진짜 그 배달했던 그 유명을 달리한 사건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등의 잘못이 없던 배달하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생명의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촉법소년인 때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촉법소년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예. 가사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여하튼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받았을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이게 동급생이 아니라 하급생에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은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한다는 것은 관심과 배려예요. 그런데 관심과 배려를 과연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만 그들을 관심과 배려로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개성교화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뭔가 따끔한 조치를 통해서 그들이 개성교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무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두 가지로 보십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이 과연 그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엄중하게 사람의 생명을 과실로 빼앗아갔지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게 보호처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런 어떤 그 보호처분 이후에 보호관찰이라는 걸 주는데 저는 이들에게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을 했다면 뒤에는 폭행이 안 일어났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나이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보호처분밖에 못하고 그 보호처분 이후에 보호관찰을 붙였다면 보호관찰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관찰을 하는 아이들의 수와 보호관찰관의 수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25명을 한 25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 이거 말해도 되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적어도 20명 이상에 대한 그 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국가에서는 물론 공공기관 이런 데 어떤 인력을 안 늘려주는 건 가능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개성교화를 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는 좀 적극적으로 늘려서 정말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좀 정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뺑소니 사건 당시에는 이제 촉법소년 대상이었고 지금은 아닌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 유명 정치인 아들이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이제 재판을 예. 받고 그게 1년을 받을 때 그 판결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범 중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거는 너 그런 행동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촉법소년이니까 내가 너를 전과 기록 만들지 않고 너를 정말 선한 처분으로 다시 한번 개성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호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서 보호 관찰을 붙였다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비록 청소년이지만 구속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말 다시 한번 집행유예나 다시 한번 벌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따끔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좀 제대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그런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하향이라는 단어는 조금 반대합니다. 하향이 아니고 현실화라는 예.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53년에 형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앵커께 한번 물어볼게요. 53년에 그 13세 아이와 2020년에 13세 아이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리고 53년에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지금 2022년에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보의 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53년에는 아이들이 특수강간이라든가 강도 강간이라든가 살인죄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특수강간을 저지른 아이들이 보호처분, 그 보호처분이 2년밖에 없거든요. 소년원 보호처분. 그럼 2년으로 그들이 개성교화가 될까요? 살인과 흔히 말하는 집단 성폭행을 했는 아이들인데. 그리고 그 보호처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 받는지도 몰라요. 피해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따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보호처분에 경중을 내가 너무 강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따질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가해자밖에 없어요. 네. 이런 어떤 절차의 어떤 보호처분 속에서 지금 우리 촉법소년이 한 그러한 행동을 과연 이러한 보호처분 안에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에 예. 대한 답을 좀 한다면 그 촉법소년의 나이의 하향은 하향의 문제가 하향이라는 건 같은 것을 하향하는 거고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14세를 이제 2022년에 좀 현실화해보자. 지금의 입장에서 몇 세가 가장 합리적인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지를 예. 좀 확인해보자는 의미에서 현실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네. 저희들이 한번 끝까지 무엇이 더 타당하고 무엇이 더 학생들을 보호하는 건지 그 학생들에게는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